최근 3년 동안 국회의원 11명이 600억 원이 넘는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금액의 90%는 김남국 의원의 거래였고 11명 가운데 10명은 거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이명배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탈당 회견을 갖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합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국 40여 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오늘부터 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기무사가 있던 서울 종로 현대미술관 부지 인근을 포함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가 3.6% 오르며 2년 연속 3%대 상승률의 고물가가 이어졌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2010년 이후 최대폭으로 오르며 물가 인상을 견인했습니다. 화물차주 120여 명이 쿠팡 자회사의 하청업체로부터 10억 원대 운송료를 떼었습니다. 피해자가 600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YT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거래한 가상자산 규모가 6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90%가량은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기환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그리고 거래 내역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국회 결의로 시작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가 오늘 오전 발표됐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말부터 지난 5월까지 3년 동안의 보유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개별 의원들의 실명과 구체적인 보유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 기간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내역이 있는 의원은 모두 18명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전체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은 625억 원,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목을 끈 건 전수조사의 계기가 됐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래 규모인데요. 김 의원은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 원, 매도 누적액은 563억 원으로 전체 의원 거래 규모의 90%에 달했습니다. 임기 동안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규모도 크게 늘었는데요.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 기준 국회의원 8명이 가진 가상자산은 1억 7천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는 17명이 9억 2천만 원을 보유해 3년 만에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임기 초 1억 4천만 원어치 가상자산을 보유했는데 지난 5월에는 8억 4천만 원가량으로 가상자산 규모가 6배 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의원들의 경우 최대 8,300만 원의 이익을 본 경우도 있었지만 가장 큰 손실을 본 경우엔 1억 5천만 원을 잃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했는데 잘못 신고한 경우도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국회의원 전원은 지난 6월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했는데요. 권익위가 직접 조사한 내역과 결과는 또 달랐습니다.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변동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는 모두 10명이었습니다. 대부분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고 받은 2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 인지하지 못했거나 결제에 사용되는 페이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상임이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실제 기획재정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 소속돼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하면서 가상자산 소유 거래 내역이 있는 의원은 모두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규정에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실시하며 가상자산 출처와 직무 관련 여부 추가 확인에는 강제조사권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 가상자산 등록 비율과 금액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가상자산에 대한 누락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현직 부장검사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일선 검사들의 정치권 입성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를 이끌던 김상민 부장검사가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국민에 봉사하고 싶다는 이유인데 김 부장검사는 이미 주변에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경상남도 창원 지역구 후보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행보가 더 따가운 시선을 받는 건 앞서 정치적인 의미를 품은 듯한 언행으로 대검찰청 감찰 대상에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나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희망을 드리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돌린 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된 검찰 인사는 김 부장검사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요직을 지낸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최근 사직서를 낸 뒤 전남 순천 지역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조국 전 장관 등과 공개 행사에 동석하며 꾸준히 정치적인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나 감찰을 받는 두 사람의 경우 규정상 사직 처리가 불가능해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서면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여당의 수장으로 직행한 데 이어 검사들의 정치권행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하면서 정치검찰,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외부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총선 공천 업무를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명백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민주주의 석학으로 손꼽히는 임 교수는 한국 정치를 일원화해 갈 길을 제시한 분으로 유명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관리 업무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 교수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책 자문 그룹으로 참여해 당 통합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 교수는 여야 가리지 않고 자문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탈당과 함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근 그룹 천하용인 중 한 명인 천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가 준비하는 가칭 개혁신당의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아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기간에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공식 일정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여야 충돌이 없을 수 없는 시기지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더 배우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도 예정돼 있는데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이 야당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새해에는 어떻게 야당을 설득할지 고민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 뒤에 있는 20만, 30만의 국민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을 그래서 경청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그 본령을 해나가려면 그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하려는 자세. 그게 역시 제일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워낙 스마트하시고 용모도 스마트하고 머리도 스마트하시고 말씀도 스마트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잘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실 미리 고백하건데 의장님은 여러 차례 다른 직역에서 장관을 하면서도 뵐 기회가 있었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의장님의 그런 품격과 어떤 상생의 기본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면에 대해서 평소부터 가장 존경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항상 이런 상황에서의 충돌이 없을 수 없는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런 정신 잘 생각하면서 공통점을 잘 찾고 대화와 타협을 정신을 더 배우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야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협치 그런 건 아예 마인드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이니 내년에는 생각을 좀 바꿔 가지고 국정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야당을 설득해서 함께 갈지를 고민하십시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른바 쌍특검법은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표결 전 본회의장을 떠났던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대통령실도 바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오늘 아침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결국 총선과 맞물려 특검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계산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제 재의결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총선 직전에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공천이 마무리되면 일단 예를 들면 표 집결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쯤을 선택할 거냐 이런저런 고려를 하고 특히 총선 직전에 할 것이냐 아니면 언제 하는 게 유리하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법안이 순수하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라 총선을 겨냥해서 그 총선과 맞물려서 정략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용이 아니라 국민의힘 공천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인터뷰에서 결국 재의결로 가게 되면 이탈표와 공천은 직결돼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결표를 총선용 카드로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총선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판하는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들 총선용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들의 공천권과 직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공천을 배제할 경우에 나는 이거 재의결하면 가결표 던질 수 있다라는 카드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총선용 특검법이지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총선용이 아니에요. 저희는 진작부터 빨리 처리하자라고 계속 얘기했고 이 법이 처음 발의된 게 작년 8월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총선용으로 이용한다는 거는 저쪽이 잘못된 프라임을 갖고 있는 거고 진짜는 내심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들 공천과 관련돼서 총선용으로 쓰고 싶을 겁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양당 모두 분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더욱 가시화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대장동이 소환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 남평호 전 총리실 민정실장이 스스로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라며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비난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화합할 수 있는 퇴로를 완전히 끊었다. 돌아올 다리를 불살랐다. 이제는 결별뿐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처제는 2년 내내 자기 방탐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구조적으로 문제제기한 게 이낙연 전 대표이시고 그 과정에서 이 자연스럽게 그걸 비판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신당 얘기를 하셨을 때 오히려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낙연이 이렇게 이 당을 떠나가기 위해서 어떤 얘기하고 이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나가려 그런다. 그래서 오히려 비난하는 그 상황에서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낙연 이 대표 전 대표한테 뭐가 좀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줘서 저는 당당하게 좀 밝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한편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합당 절차를 마치고 국민의힘에 정식 합류한 조정훈 의원은 따끔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말을 줄이고 발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준석 전 대표는 더 이상 신상이 아니라며 나란히 두고 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신상 같아 보인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이 투샷으로 화면에 잡혔을 때 어떤 얼굴이 더 신상 같으냐. 한동훈 장관이 위원장이죠 이제 10살 정도 더 많죠? 12살 많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훨씬 더 신상 같죠. 이제 이준석은 더 이상 이준석 전 대표는 신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좀 남아서 현실 정치에 들어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제 본인이 나가셨으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정치 공학이 아닌 진검승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말이 빠르고 발이 느렸다면 이제부터는 말을 줄이고 발로써 창당을 하시고 당원을 모으시고 그다음에 선거에서 본인의 깃발로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당선시키면 다시 이준석 대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오늘부터 해제 또는 완화됩니다. 군사시설 인근에 있어 개발이 제한됐던 주민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 알려주시죠. 네,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부지를 포함해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당한 면적이 오늘부터 해제 또는 완화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가까운 면적인데요. 국방부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관할 부대와 활동참모본부, 국방부로의 3단계 심의를 거쳐 5,400여 제곱미터에 5,400여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와 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제보호구역이 28,000여 제곱미터, 제한보호구역 3,700만여 제곱미터가 해제가 됐는데요. 통제보호구역은 일부 증축은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신축이 금지되고 제한보호구역은 모든 건축행위를 군부대와 협의해야 해서 인근 주민의 불편이 컸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통제보호구역으로는 과거 2008년까지 국군 기무사가 있던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부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화천 일대 접경 지역 가운데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은 이번 조치로 상당 부분 제한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또 조치원 비행장은 비행 안전구역 1,570만여 제곱미터가 해제되고 헬기 전용 작전 기지에 맞춰 비행 안전구역 320만여 제곱미터가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 태안군 삭선리와 양산리의 공군 훈련장 일대 통제 보호구역 74만 2천여 제곱미터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 양주와 연천의 900만 제곱미터는 개발 관련 군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해 구역 해제와 비슷한 효과가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 이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해 2년 연속 3%가 넘는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 지수는 3.9% 상승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2월 소비자 물가는 3.2% 올라 5달째 3%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1%에서 떨어졌지만 최근 10년간 연간 물가 상승률이 3%를 넘긴 건 지난해와 올해 2해뿐입니다. 2년 연속 고물가 흐름이 이어진 건데 돼지고기와 우유, 달걀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9% 상승했습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 가격 인상으로 전기와 가스 수도 물가가 20% 뛰었습니다.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폭염과 이상 저온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은 6%, 수산물은 5.4% 올랐습니다. 특히 사과 24.2%, 귤 19.1%, 딸기 11.1%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 지난해 20%대로 치솟았던 석유류 가격은 올해 11.1% 떨어지며 물가 둔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석유류가 22년에는 연간 22.2%를 올라서 크게 상승하는 데 기여를 한 반면에 23년에는 반대로 11.1%가 내리면서 사실 이번 23년에 상승률이 둔화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한국은행은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국제 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은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한파와 폭설 등 겨울철 기상 여건과 수혜주 운하 통행 차질 등 불확실성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을 꼼꼼히 점검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번 달 외식 배달비가 1년 전보다 4.3%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처음으로 외식 배달비 지수를 산정해 공표했습니다. 이번 달 외식 배달비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상승해 11월 상승률 3.9%보다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배달비는 3,000원이 10건 중 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계기로 필요한 경우 현재 운용 중인 85조 원 규모 시장 안정 조치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시장 안정 조치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 원 이상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건설사 지원 조치가 추가되면서 현재 85조 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필요할 경우 이에 더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한국은행도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이 재무구조 개선을 신청하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 바로 하도급 업체와 태영건설로부터 분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 없는 분양 이행 등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통해 분양 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1개 협력업체의 경우 비가입된 건설공제조합 보증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하는 동시에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이달 말 배포 예정이었던 장병 정신전력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지로 표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로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해 보완할 계획이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먼저 독도에 대한 기술이 이전 교재에서 어떻게 바뀐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5년 만에 개정된 군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이달 말 전군에 배포돼 앞으로 5년간 쓰일 예정이었는데요. 독도가 등장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가오이다오,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도 여러 번 나오는데 독도가 표기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교재와 비교해보면 당시에는 지도는 아예 없었고요. 독도와 관련해서는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서남해의 전 영토 영해 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럼 독도 관련 표현이 논란이 된 이유는 뭐죠? 네,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이고 또 어떠한 영유권 분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화하려는 건 일본의 외교 전략인데 이에 말려든 모양새가 된 건데요.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해당 교재를 작성할 때 외교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처 간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역사와 외교 관련 사안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떤 설명 내놨습니까? 네, 국방부는 처음에는 독도에 대한 표현이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게 아니라며 분쟁 지역이라는 취지로 쓴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문장의 주어들이 주변 국가들이라면서 주변국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 분쟁으로 인식한다는 식의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과 함께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기존 입장을 2시간 만에 바꿨습니다. 영토 분쟁 문제와 지도상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문제점을 식별했다며 교재 준비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황을 엄중함을 인식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문제의 교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조금 전에 잠시 언급한 대로 윤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면서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교재 2만 부가량을 모두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대해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용을 보완해서 새로 교재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든 책임은 발간 최종 결심을 한 자신에게 있다며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전방부대 시찰 때 대통령을 수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런 기술을 한 것에 대해 어이없어 하면서 강하게 질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관으로서 끝까지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대통령께 사과드렸다며 전량 회수하겠다고 보고하고 차관에게 지시해 선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교재 집필진 10명 모두 현역 군인과 국방부 공무원, 군무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인 2019년 발간 당시 집필진이 국방부대 교수 1명과 또 민간대학 교수 2명이 포함된 것과 대조적이고요. 오류를 바로잡을 감수진도 군 관련자가 전체 10명 가운데 5명에 달했는데 2019년 당시 민간대학 교수 5명과 종합일간지 기자 2명이 참여한 것과도 차이가 조금 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소개하며 과오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미화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해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6.25 전쟁 중에 한강 인도교 폭파나 3.15 부정선거 등 과오에 대한 서술은 없었습니다. 앞서 2019년판 교재에서는 이전 대통령이 부르짖었던 북진 통일이 미국의 군사 원조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오히려 남북한 간 군사력 격차가 커져 6.25 전쟁을 야기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와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의 기본 교재가 특정 대통령을 미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국방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19년도 교재에도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이 10여 차례 이상 있습니다. 장병 정신력 전력 교재에 특정 인물에 대한 미화나 찬양은 있을 수 없고요.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내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해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승만 재평가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독도 관련 기술 오류로 기본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수정, 재배포하기로 결정한 군이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기술에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화물차주 120여 명이 쿠팡 자회사의 하청업체로부터 운송료 10억 원대를 떼었습니다. 피해자가 600명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의 피해 구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운송 업무를 수임하는 화물차주 박모 씨. 지난 10월부터 2달간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리점으로 물건을 운송하는 업무 10여 건을 맡았습니다. 이에 대한 운송료만 500만 원이 넘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정이 지난 거죠. 지나서 전화했더니 이번 주 안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되고 이제 그때 난리가 난 거죠. 비슷한 피해를 입고 모임에 가입한 화물차주만 670여 명. 이 가운데 피해 현황이 집계된 120여 명의 피해 금액만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화물차주들은 운송 과정에 들어간 기름값, 세금 등의 비용까지 생각하면 속이 타들어간다고 입을 모읍니다. 2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보신 분이라 그러면 단순히 2천만 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비용이 다 포함됐거든요. 주요비라든가. 그러면 3천만 원 돈 이상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은 쿠팡 1차 하청업체 A사에게 있습니다. 부실 경영으로 상장 폐지된 쿠팡 1차 하청업체 A사 대표가 자금난으로 화물차주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겁니다. 원청인 쿠팡 CLS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업체의 운송료 전액을 이미 지급했다며 밀린 운송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A사에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중개앱 운영사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매달 중개앱에 수수료를 내는 화물차주들은 앱을 통해 운송 업무를 수임하는데 정작 운송료 정산은 한두 달 뒤에야 이뤄집니다. 외상처럼 뒤늦게 돈을 받는 방식이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을 인지한 때에는 피해가 커진 시점이라는 겁니다. 앱을 줄여주면 그만큼 피해가 최소화되는데 그래서 이 사태 이후로다가 이전에도 많은 항의를 했었고 부탁도 했고 전화해서 근데 뭐 반철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도의적 책임하에서 선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하는. 화물차주들은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민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올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이 24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여성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올 초부터 지난 20일까지 피해 촬영물 24만 3,855건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2% 늘어난 것으로 특히 당사자 등의 요청 없이 신속하게 삭제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전체의 21.6%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사흘 뒤면 2024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다가오는 해는 갑진년, 푸른 용의 기운이 가득한 해인데요. 용은 어떤 걸 상징할까요? 12지 가운데 5번째 동물인 용은 상상 또 전설 속의 동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예부터 용은 실존 동물처럼 여겨지면서 우리 전통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이 나오는 태몽을 꾸면 훌륭한 자녀를 낳는다고 여기기도 하고 또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용신이나 용왕에게 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속문화에선 용은 비를 내려주는 수신을 뜻했는데 용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미르도 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농사에서 쓸 물을 얻기 위해 용에게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을 땐 용에게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용은 왕이나 황제처럼 최고의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죠. 가슴과 등, 어깨에 용의 무늬를 수놓은 왕의 골룡포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엄과 기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호국의 상징으로 여겨진 것도 바로 이 용입니다. 이렇게 풍요와 호국을 상징하는 푸른 용의 해, 무사태평을 기원하기 위해 새해 첫날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한반도 육지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울산 간절곶은 빼놓을 수 없는 해돋이 명소죠. 또 신라시대부터 임금이 사해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유명한 강릉 정돈진과 한반도 최동단에 위치한 포항 호미곶도 여전히 해맞이로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또 소원 성취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하면 꼭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 남해 보리암을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려 많은 사람이 희망 가득한 새해 첫날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푸른 용의 비상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한 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 17만 3천 명가량이 모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찰청은 12월 31일과 1월 1일 해넘이 해맞이 명소에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기로 하고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는 경력 2,400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입장료가 무료로 바뀝니다. 지난 1992년 9월 개관한 오두산 전망대는 북한 관산반도와 북한 마을을 볼 수 있는 입지에 있어 연간 관람객 25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을 특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 주말 여행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해맞이를 보러 가는 분들이 많아서 강원 지역과 이어지는 노선 중심으로 혼잡하겠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좋을까 고민되실 텐데요. 최대 정체 시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은 오후 4시와 6시 사이, 그리고 다음 날인 일요일은 정오 무렵 고속도로가 가장 어렵겠습니다. 이 시간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갑진년의 첫 번째 해는 오전 7시 반 전후로 만날 수 있겠는데요. 해맞이 차량들로 새벽 3시쯤 고속도로 위 정체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 무렵에는 고속도로가 가장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일출이 시작되고 나면 고속도로 위 정체는 빠르게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은 이동하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동선 강릉 쪽으로도 신갈분기점 일대 진출 차로를 중심으로만 짧게 주춤하고요. 주말 동안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 만종분기점과 둔내 부근도 지금은 원활한 모습입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역시 경기 지역은 물론 강원권 지나는데도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 한편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남이천 부근에는 사고가 났는데요. 현재 1차로 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통행이 안 돼서 뒤로 짧게 주춤합니다. 안전대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That's John Glenn. What do you guys do for NASA? Calculate your launch and landing zone. Have liftoff. 3 million Americans watching. Go find Catherine. Colonel Glenn. There's a real fireball outside. It's getting a little hot in here. 2차 대전 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소련은 모든 면에서 서로 앞서기 위한 무한 경쟁을 하였다. 위성 기술이 발달하면 정찰기를 날리지 않고도 타국을 감시할 수 있고 우주여행이 성공하면 과학 분야의 군사적 잠재력을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소련보다 기술적으로 월등히 앞서 있다고 생각한 미국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항공우주국을 설립하게 된다. 하지만 소련은 결국 사람까지 우주 궤도 선회에 성공시킨다. I believe that this nation should commit it to achieving the goal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나사는 우주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당시 컴퓨터로는 우주선 비행 경로를 계산할 수 없어 난항에 빠진다. 유일하게 해석 기하학을 다룰 수 있었던 캐서린은 프로젝트에 합류하여 일하게 되었지만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우주 캡슐의 재진입 계산 방법을 알아내었고 지구 궤도 세 바퀴를 돌아온 미국 최초의 우주인을 탄생시켰다. 캐서린은 아폴로9의 달 탐사 궤도까지 계산해 지금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서울 도심이 훤히 보이는 하늘공원에 나와 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한 가운데 충남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주말인 내일 전국에 눈비가 내리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위생관리와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며 날씨는 비교적 온화합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6도, 광주 8도, 부산 11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지만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폭설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한데요. 올해 마지막 날인 모레까지 강원 북부 산간에 20cm 이상, 경기 동부에 최고 7cm,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연말 연시 이동량이 많은 시기에 다소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빙판길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NEC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